2012년 12월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오후 9시 47분 관리실에 거주민 한 명이 신고 전화를 걸었다. 가스 냄새가 짙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복도는 텅 비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렸다. 소방대와 경찰이 동시에 도착했다. 열쇠공이 호출되었고 10층 한 세대의 문이 금속 절단기로 열렸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가스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안쪽은 조용했다. 주방 불빛이 켜진 채로 흔들렸고 냄비 속 국물은 이미 식어 있었다. 바닥에는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흰 셔츠, 가슴 부분이 붉게 젖어 있었다. 이름은 한수진, 33세. 회계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 엔지니어 정태호의 아내이자 5살 아이의 엄마였다. 현장 보존 절차가 즉시 시작됐다. 출입구를 차단하고 내부 공기 유입을 최소화했다. 포렌식 팀이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담당 형사는 주변 세대의 초인종을 눌렀다. 몇몇 주민은 가스 냄새를 느꼈지만 소리나 다툼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현장은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김치찌개, 컵 하나, 숟가락 하나, 식기에는 지문 하나만 남아 있었다. 침실과 거실은 먼지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금품의 이동 흔적은 없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잠금 장치는 손상되지 않았다. 형사들은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다. 흔적이 너무 적었다. 통상적인 강력 사건이라면 방 안 어딘가에는 저항의 흔적이 남는다. 그러나 이곳에는 정적만이 있었다. 시신의 자세는 주방 의자 옆에 기대어 있었다. 의자가 반쯤 밀린 채 멈춰 있었고 한쪽 손에는 주방용 칼이 쥐어져 있었다. 칼날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지만 바닥에 튄 혈흔은 거의 없었다. 단 한 번의 깊은 자창, 가슴 좌측, 심장 바로 아래. 형사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관찰했다. 가스 밸브는 열려 있었고 점화 스위치는 꺼져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밸브를 열고 불을 끄지 않은 채 떠난 흔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폭발은 없었다. 현장 초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다. 가스 누출 및 자창으로 인한 여성 사망, 외부 침입 흔적 미상, 가족 및 지인 관계자 조사 필요. 경찰은 즉시 주변인 탐문에 착수했다. 남편 정태호, 같은 회사 동료 박민규, 사촌 동생 한지연, 3명이 1차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남편은 퇴근 후 회사 회식에 참석 중이었다. 그는 9시 30분까지 같은 팀 직원들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몇 달 전부터 그가 외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부부관계는 최근 냉각되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동료 박민규는 한수진과 같은 부서 직원이었다. 문자 기록에는 퇴근 후 개인적인 대화가 종종 오갔다. 오늘 괜찮아요? 밥은 먹었어요? 짧은 문장들. 그러나 정서적 의존을 암시했다. 사촌 동생 한지연은 2달 전까지 함께 살았던 인물이다. 최근 독립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지만 며칠 전에도 연락이 있었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그날 오후 6시 12분 짧은 통화를 했다. 3사람 모두 한수진과 가까웠다. 3사람 모두 일정한 시간 동안 외부에 있었고 알리바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아직 그 누구도 확실히 배제되지 않았다. 포렌식 결과가 도착했다. 손가락 사이에는 방어 상처가 없었다. 손톱 밑에도 이물질이 없었다. 손목에는 붉은 선이 여러 겹 있었다. 오래된 상처였다. 생전에 반복된 자해의 흔적으로 기록됐다. 그럼에도 수사는 자살로 단정되지 않았다. 형사들은 주방의 배치, 칼의 각도, 혈흔의 범위를 검토했다. 자해라면 칼날의 각도가 수평 또는 비스듬히 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수진의 상처는 수직에 가까웠다. 단단히 쥔 손에서 곧장 들어간 각도, 일반적인 자해 패턴과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방향으로 조사를 나누었다. 한쪽은 부부관계와 금전 문제, 다른 한쪽은 회사 내부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 그녀가 다니던 회계법인은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있었다. 며칠 전 사내 이메일에서 그녀가 한 거래의 회계 처리 오류를 인정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금전적 손실은 작았으나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면 그 스트레스는 작지 않았을 것이다.
조사관은 메모지 한 장을 증거봉투에 넣었다. 11월 장부 다시 확인. 누락된 항목? 그 문장 아래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시신은 부검실로 옮겨졌다. 부검에는 첫 소견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좌측 흉부자창, 단일 자상, 타격 흔적 없음, 치명적 출혈로 인한 쇼크사 추정. 추가 감정이 끝날 때까지 수사는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1시 10분 현장 보존 테이프가 제거되었다.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벽에는 혈흔이 흐르지 않은 작은 자국이 있었다. 그 자국은 누군가 손바닥으로 벽을 짚은 흔적처럼 보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그건 역시 한수진의 혈액형과 일치했다. 형사들은 다시 사건 기록표에 펜을 올렸다. 침입 없음, 외부인 흔적 없음, 자창 방향 비정상. 기록은 짧았고 결론은 아직 비어 있었다. 사건은 그날 밤 뉴스를 통해 단 한 줄로 보도되었다. 부산 북구 아파트에서 여성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중 기자는 화면 너머로 잠시 멈춘 채 주방 불빛을 비췄다. 카메라에 잡힌 것은 닫힌 문, 식지 않은 국, 그리고 그 뒤의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수사는 시작되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팀은 사건 발생 이틀째 피해자 한수진의 삶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적은 흔적들이 하나씩 이어질 때 한 사람의 삶이 서서히 드러났다. 회사 건물 6층. 그녀의 책상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컴퓨터 화면에는 회계 프로그램이 열린 채 정지돼 있었고 모니터 옆에 붙은 메모지에는 숫자와 짧은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1월 장부 확인, 지출 내역 재검토, 파일 백업, 단정한 필체,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흔적의 압박감. 팀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퇴근 후에도 종종 자리를 지켰다. 누구보다 꼼꼼했고 실수를 싫어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었다. 점심시간이면 휴게실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걸 본 사람도 있었다. 그녀가 다루던 계좌는 회사의 결산 핵심에 해당했다. 내부 감사 결과 11월 회계보고서에서 소액의 불일치가 발견됐다. 금전적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입력한 항목이었다. 상급자는 그날 그녀를 불러 문책했다. 이건 네가 확인했어야 했잖아. 그날 이후 그녀는 동료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경찰은 한수진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원했다. 문자 기록은 6개월치, 연락 목록은 짧았고 업무 외의 연락은 가족과 한 명의 남성 이름만 남아 있었다. 회사 동료 박민규. 대화는 짧고 간결했다. 오늘은 괜찮아요? 밥 먹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서로를 위로하는 듯한 문장들이 이어졌지만 감정의 선은 명확히 그어져 있었다. 전화통화는 단 한 번, 사건 발생 사흘 전이었다. 통화 시간 2분 46초. 그날 그녀는 목소리가 낮았다고 한다.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혔다. 피해자와 박민규 간 감정적 친밀성 확인, 불법적 관계 정황 없음, 단 심리적 의존 가능성 존재. 형사들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사건의 실마리는 때로는 이런 미묘한 문장 사이에 숨어 있다. 남편 정태호는 다음날 소환 조사에 응했다. 그는 차분했다. 진술은 일관됐고 시간표도 명확했다. 그러나 조사관의 질문이 이어질수록 그의 시선은 점점 흔들렸다. 부부관계가 최근 냉각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서로 말이 줄었어요. 제가 바빴고 아이 돌보는 일도 대부분 아내가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안쪽 어딘가에 피로가 배어 있었다. 결혼 7년 차. 한때 다정했던 부부가 서로를 피하기 시작한 시점은 6개월 전이었다. 그 무렵 남편의 외도 소문이 회사 주변에 퍼졌다.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한수진이 동료에게 흘린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그녀의 일기장 마지막 장은 깨끗했다. 아무 글자도 적히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날짜의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은. 문장은 끝나지 않았다. 법의학 감정은
사건의 방향을 다시 흔들었다. 자상은 단일, 깊이 7.3cm, 자창 방향은 좌측 흉부에서 우측 상방, 일반적인 자해 각도와 다르다. 칼의 손잡이에는 피해자 지문만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미세한 출혈이 있었다. 그 출혈은 방어 흔적이라기보다 칼을 꽉 쥔 상태에서 생긴 마찰 상처에 가까웠다. 형사들은 부검 보고서를 앞에 두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자살이라면 각도가 설명되지 않았다. 타살이라면 침입 흔적이 설명되지 않았다. 사건은 여전히 미궁이었다. 회사 내부 조사에서 또 다른 단서가 나왔다. 피해자는 사망 3일 전 회계 프로그램에 접근 로그를 수정했다. 삭제된 파일 하나. 이름은 고객비, 정산 내역 XLSX. 복원 결과 금액 항목 일부가 변조된 흔적이 발견됐다. 형사들은 이 부분에 집중했다. 금전적 압박, 직장 내 책임, 가정의 균열. 세 가지 요인이 한 사람의 심리를 서서히 옥죄어 왔다. 그녀의 이메일에는 한 통의 미전송 메일이 남아 있었다. 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보내기 버튼은 눌러지지 않았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박민규를 다시 불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날 그녀가 퇴근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올 때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는 조사실의 공기를 묵직하게 만들었다. 형사들은 기록지에 짧게 적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 8시 12분 이후 사무실 체류, CCTV의 단독 퇴근 장면, 9시 3분 확인, 귀가 후 40분 이내 사망 추정. 그녀는 퇴근길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가스불을 끄지 않은 채 쓰러진 그 주방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을지도 모른다. 사건 일지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이 추가됐다. 현장 정적, 침입자 흔적 부재, 자상각도 불규칙, 사망 원인 규명, 지속 중. 밤이 깊어지자 경찰청 복도에는 형광등만 남았다. 누군가는 조서 뒷면에 한 줄을 썼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기록은 그렇게 끝났지만 진실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닫힌 문 뒤에서 한수진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그림자가 되었다. 부산강력팀의 회의실 안은 새벽 냄새로 가득했다. 형광등은 오래된 문서 위에 희미한 빛을 흘리고 사건 파일은 이미 세 번째로 펼쳐졌다. 모든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현장 감식은 정밀하게 진행됐다. 기술 요원은 피해자의 손끝에서, 문손잡이에서, 부엌칼의 손잡이에서 미세한 흔적을 수집했다. 결과는 단 한 가지였다. 검출된 DNA는 피해자 본인의 것뿐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 피부 조각, 이물질은 모두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어떤 외부 접촉의 흔적도 감식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마신 컵 한 잔, 그리고 접힌 키친타월 한 장. 경찰은 손전등을 비추며 바닥을 훑었다. 물건의 배열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주방의 의자 하나만 살짝 뒤로 밀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잠시 앉았다가 그대로 몸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감식 담당은 그 위치를 메모했다. 의자 위치, 테이블에서 약 30cm 후방, 낙상 가능성 검토. 부검 소견서는 차가운 문장으로 이어졌다. 자상은 좌측 흉부, 깊이 일정, 진입 각도는 하향 약 35도, 상완부 근육 수축 소견, 손잡이의 압착 흔적 뚜렷함. 그 각도는 공격보다는 자기 방향에서의 찌름에 가까웠다. 현장 CCTV는 사건의 흐름을 더 단단하게 가뒀다. 피해자가 귀가한 시각은 21시 14분. 그 후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와 복도 카메라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2시 40분. 아파트 10층 복도는 비어 있었다. 3명의 주요 인물도 조사되었다. 남편 정태호는 회사 회식 장소에서 촬영된 단체 사진과 결제 내역으로 부재가 확인됐다. 박민규는 부모의 집에 머물렀고 이동통신 기지국 위치 기록이 일치했다.
사촌 동생은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목격 증언이 확보되었다. 세 사람 모두 사건 시각의 행적이 증명되었다. 조사팀은 정적 속에 잠시 멈췄다. 증거는 완전했지만 그 완전함이 오히려 방향을 잃게 했다. 누군가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누가 있었는가 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때 한 감식 요원이 부엌 쪽을 다시 바라봤다. 식탁의 의자, 그 세밀한 위치가 눈에 걸렸다. 일반적인 생활 동선이라면 의자는 테이블에 밀착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날 그것은 약간 뒤로 밀려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림자가 벽을 스쳤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의자 위치 및 피해자 자세로 미루어 착좌 후 자상 발생 가능성이 있음. 사건의 성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분석했다. 파일 목록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름은 2012 일 다이어리 TXT. 수정 시각은 사망 추정 시간과 불과 15분 차이였다. 파일을 열자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 문장은 보고실 안의 공기를 한순간 얼게 했다. 누구에게 전하는 말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한 줄로 수사의 중심축은 바뀌었다. 형사들은 다시 보고서를 정리했다. 자해 가능성 배제 불가, 심리적 압박 및 직장 내 문제 확인됨, 주변 관계자 추가 면담 예정. 밤이 깊어질수록 경찰청 복도는 조용해졌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파란 불빛이 깜빡였고 프린터는 마지막 페이지를 토해냈다. 그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건 성격 재분류 검토, 타살에서 변사로, 결정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모든 논리는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건 발생 후 열흘째 되는 날, 부검 담당의 추가 보고가 도착했다.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에 미세한 아픈 다소, 부엌칼 손잡이와 형태 일치, 손등 근육 긴장 상태로 보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로 추정됨. 그 문장은 곧바로 사건 기록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다시 현장을 재구성했다. 의자는 식탁에서 약간 떨어진 자리, 그 앞에 부엌칼 한 자루. 피해자는 앉은 자세에서 칼을 가슴 쪽으로 가져갔다. 각도는 낮고 힘의 중심은 손목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직선, 그리고 가스레인지의 불은 그 순간까지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남긴 흔적은 시간보다 정확했다. 냄비 속의 물은 절반쯤 증발해 있었고 타이머는 22시 53분에 멈췄다. 사망 추정 시각과 일치했다. 조사관은 메모장에 한 문장을 남겼다. 그녀는 요리를 멈추지 않았다. 단지 손을 멈췄다. 그러나 기록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남아야 했다. 공식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차가운 문체로 이렇게 쓰였다. 외부 침입 흔적 미확인, 자상 특이 소견 없음, 사망 원인, 흉부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자해 가능성 높음. 사건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한수진 변사 사건. 파일은 다시 봉인되었지만 몇몇 수사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물음이 남았다. 그녀는 정말로 스스로 칼을 들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그렇게 몰려갔을까? 그날 밤 경찰청의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어디선가 냉장고의 모터가 짧게 울렸고 종이 한 장이 프린터 위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 종이 위에 글씨가 흐릿하게 남았다.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수사는 그 문장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사건 기록의 빈칸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날의 동선은 영수증과 CCTV, 그리고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으로 완성되었다. 19시 10분, 한수진은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마쳤다. 손에는 2개의 장바구니, 안에는 소고기 한 팩, 채소, 된장국 재료가 담겨 있었다.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춰선 그녀는 지갑을 열며 무언가를 생각하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 표정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영상이었다. 21시 10분, 아파트 복도 CCTV는 그녀의 뒷모습을 기록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오른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현장 재구상은 이 시간부터 시작됐다. 부엌의 조리대 위에는 다듬어진 대파와 반으로 썬 양파, 그리고 젖은 칼이 놓여 있었다. 주방 조명은 노랗게 빛나고 가스레인지의 불이 약하게 흔들렸다. 냄비 안에서는 국물이 끓어오르다 식어 있었다. 분석팀은 손목시계의 멈춘 시간을 기준으로 22시 50분경을 사망 추정 시각으로 설정했다. 그 시각,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시댁에, 남편은 회사 회식 중이었다. 실험실의 스피커에서는 당일의 통화 기록이 짧게 흘러나왔다. 마지막 발신은 18시 42분. 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러나 대화는 길지 않았다. 오늘 늦게 들어오지 마요. 그 말 뒤로 상대의 웃음이 섞인 짧은 답변이 이어졌고 통화는 끝났다. 그 후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남아있었다. 홈앤세 온.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 파일 속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기록실의 공기를 무겁게 했다. 분석관은 사건을 실물 모형으로 재현했다. 부엌의 조명 각도, 칼의 위치, 의자의 간격, 모든 것이 보고서에 적힌 수치대로 배치되었다.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인형으로 대체된 모형이 의자에 앉혀졌다. 조사관은 장갑 낀 손으로 칼을 들어 올렸다. 날 끝이 조명에 반사되어 희미한 빛을 그렸다. 칼의 궤적은 35도의 각도로 내려왔다. 모형의 가슴 왼쪽, 심장 방향으로 정확히 향했다. 감식 결과와 일치했다. 입력된 힘은 일정했고 저항 흔적은 없었다. 손가락 근육의 긴장도는 살아있는 상태의 반응으로 해석되었다.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했다. 피해자는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자상을 입음, 흉부 자상 각도 및 깊이는 자해 가능성과 일치. 재구성 장면은 정적 속에 진행되었다. 실험실 안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 모형 위를 비췄다. 그 아래서 수진의 마지막 순간이 다시 그려졌다. 그녀는 조리대를 향해 서 있었다. 냄비 속의 물이 끓기 시작했다. 칼을 세워 채소를 썰던 손이 잠시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계 쪽을 보았다. 22시 40분. 전화기를 들어 화면을 켰다. 메시지 창에 남아있는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오늘은 괜찮을 거야.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꺼두었다. 주방에는 가스불의 작은 소리만 남았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이 식탁의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칼을 쥔 손이 떨렸다. 하지만 손끝의 힘은 일정했다. 조명의 불빛이 칼날에 닿으며 미세한 반사를 만들었다. 금속의 표면이 숨쉬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몸을 숙이고 가슴 쪽으로 칼을 가져왔다. 순간 팔이 멈췄다. 칼끝이 가슴 앞에서 공기를 가르며 정지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숨이 들이켜졌다가 멈췄다. 그리고 내려왔다. 소리는 거의 없었다. 짧은 호흡, 그리고 부엌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소리. 칼끝이 들어간 자리는 정확했다. 피가 한 줄기 바닥을 향해 번졌다. 의자가 천천히 밀리며 뒷벽에 닿았다. 그 마찰음이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녀의 머리가 옆으로 기울었다. 눈은 반쯤 감겼다. 가스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심장 박동의 끝을 대신했다. 실험실의 모니터 위에는 재현 성공이라는 문구가 떴다. 현장과 실험의 모든 수치가 일치했다. 기록 담당자는 보고서를 닫으며 마지막 줄을 입력했다. 본 사건은 외부 가해의 정황이 없음. 피해자 스스로 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 조사관은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 노트를 덮었다. 재구성은 끝났지만 그날의 순간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시간이 멈춘 자리,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 한 사람의 마지막 결심만이 남았다. 그리고 기록실의 문이 천천히 닫혔다. 3월, 부산지검은 공식 결론을 내렸다.
범죄 혐의 없음. 자해로 인한 사망. 그 문장은 단 한 줄로 사건의 성격을 바꾸었다. 경찰은 모든 자료를 봉인했다. 증거봉투, 사진, 보고서, 그리고 녹취록까지 일렬로 정리되어 가족에게 전달되었다. 봉투 맨 위에는 짧은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피의자 존재하지 않음. 그 한 문장이 남긴 여백은 생각보다 컸다. 남편은 장례 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 뒤 거실에 불을 켜두고 의자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수진의 휴대전화가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 창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 화면 속 글자는 희미하게 번졌고 그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 읽었다. 오늘은 괜찮을 거야. 조용한 숨이 새어나왔다. 그 이후 그는 말이 줄었다. 직장에서도 식탁에서도 대화는 짧아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마치 어딘가에 갇힌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그녀가 일하던 사무실의 책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동료들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그 자리 위에 흰 국화를 한 송이 올려두었다. 서류더미 옆에 남은 컵, 반쯤 다른 볼펜, 포스트잇 위에 짧은 메모, 회의 삼시, 잊지 말기. 그 글씨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다.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졌지만 몇몇은 여전히 그날의 조용한 부엌을 떠올렸다. 그녀의 사촌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러 번 물었다. 정말 스스로였나요? 담당자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다시 확인하겠다고만 말했다. 기록실의 불빛은 푸른색이었다. 파일 처리 한 칸씩 채워지는 소리만 들렸다. 조사관 중 한 명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어떤 사건은 범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포기하게 만든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이다. 그 문장은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업무 일지를 열 때마다 그 한 줄을 다시 읽었다. 사건명 한수진은 종결 처리되었다. 그러나 부산 범죄기록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별도의 식별 부호를 유지했다. 겨울의 끝. 그 단어는 사건의 코드이자 하나의 계절을 뜻했다. 겨울은 눈이 오지 않았다. 그 대신 가스 냄새가 남았다. 조명 아래 반짝이던 칼끝, 식어버린 냄비, 그리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사람. 그녀의 아파트는 이후 세입자가 들어왔지만 이웃들은 아직도 그 집을 지날 때 발걸음을 늦췄다. 엘리베이터의 15층 버튼이 눌릴 때마다 누군가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법의관은 기자에게 짧은 의견을 남겼다. 상처의 각도, 깊이, 출혈 양상 모두 자해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자해의 동기는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절차적으로 완벽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이 더 깊은 공백을 만들었다. 3개월간의 조사, 42쪽의 보고서, 12장의 사진, 그리고 한 줄의 결론. 모든 수치는 사건을 닫는 데 충분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왜? 그 질문에는 조사관도 법외관도 기록도 답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유를 찾아 나섰다. 누군가는 결혼 생활의 압박을 말했다. 누군가는 육아의 피로를 말했다. 또 누군가는 그녀는 단지 쉬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되지 않았다. 모든 해석이 흩어진 자리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남았다. 부엌 조명 아래 의자 하나, 그 의자 위에 빈자리. 조사관이 다시 기록을 열어보았을 때 그는 손끝으로 도장을 따라 문질렀다. 붉은 글씨로 찍힌 두 단어. 종결, 사건 종료. 그 아래에 남은 여백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아무 글자도 아무 설명도 적히지 않았다. 그 여백이 오히려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했다. 3월의 보고서는 정리되어 창고로 옮겨졌다. 새 사건들이 매일 쌓였다. 새로운 이름들, 새로운 숫자들, 새로운 현장 사진들. 하지만 문서 보관함의 맨 아래 겨울의 끝이라 쓰인 파일 하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파일 표지는 약간 변색되어 있었다. 모서리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봉투 안에서는 희미한 향기가 났다. 누군가의 손에서 오래 머물렀던 흔적이었다. 그날 이후 부산의 범죄 기록 시스템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사건명 뒤에 짧은 문구가 추가되었다. 기록의 여백 참조. 그것은 사건의 부속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주석 같은 의미였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백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뜻이었다. 조용한 아침, 기록실의 시계가 움직였다. 초침이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가며 미세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 위로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리고 공기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떨어졌다. 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문서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한 가지 감정이 남았다. 가스의 냄새보다 더 오래 남는 것, 침묵이었다. 파일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종이의 마찰음이 짧게 그러나 선명하게 기록실에 남았다. 그리고 겨울은 끝났다.